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R114의 윤지혜 수석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114였는데 말이죠, 원래 R이 언제부턴가 붙었습니다. 예. 무슨 의미입니까? 리얼 에스테이트의 약자고요. 원래 이제 저희 홈페이지 주소가 www.r114.com입니다. 그렇군요. 장기적으로는 부동산도 떼고 R114로 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가는군요. 예, 예. 지금 아파트값 떨어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주에인가요? 1%가 넘게 한 주 만에 빠졌고 한 주에 1%면 얼마입니까? 1년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그렇죠. 지금 예. KB국민은행 데이터 여기서도 지금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뭐 가장 가파른 속도다 이렇게 예.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데 뭐 근데 또 사실 요 몇 년 사이에 이제 집값이 오른 속도로 보면 또 그렇게 오르기도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의 하락세가 단기적인 조정입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이 하락의 서막을 알리는 겁니까? 일단 크게 오른 거에 대한 되돌림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고요.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장기 침체로 갈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바뀝니다만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 5, 6년 정도 침체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 뭐 금리 충격에 따른 수요 위축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 사실은 현재 금리 수준에 수요자들이 좀 적응하는 시기가 좀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정부가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의 그 권능, 그러니까 권리 혹은 이제 능력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신다면 사실은 연착륙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예. 다만 내년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반등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연착륙을 말씀하신다는 거는 지금의 이 가파른 하락세가 조금은 좀 완만해질 가능성이 앞으로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결국은 정부 정책, 저는 이제 내년에 가장 큰 이슈를 정부 정책으로 봅니다. 네. 뭐 금리도 중요합니다. 다만 금리라는 부분들이 지금 상단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자들의 적응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됐고 그리고 올라가는 폭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올렸다면 내년에는 뭐 점진적으로 뭐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텀을 가지고 오를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요자가 적응하는 시기가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정부가 지금 규제를 푸는 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규제 지역도 풀고 있습니다만 대출 쪽도 상당 부분 건드리고 있고 세금, 청약 이런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정부의 지금의 의지로 봤을 때는 사실은 만약에 내년에 이런 정부의 의지 과정에서도 경착륙한다 그러면 장기 침체로 가는 건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정부가 강남 3구까지 규제를 풀 여지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정책 효과 얘기는 조금 잠시 후에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예. 지금 금리가 어쨌거나 집값 하락의 가장 큰 배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지금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 대출금이 주택담보 비율이죠. LTV보다 초과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은행들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실제 네. 맞는 얘기입니까? 일부 상환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초장기 모기지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한 30년에서 4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 원리금 상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납입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최초 계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 반면에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이 마이너스 통장이 특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통장을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받았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초과해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딱 꽉 채워서 쓰고 있다고 하면 예. 은행에서 리스크를 좀 크게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일부라도 좀 상환을 하시라.
만기 연장 차원에서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주택담보대출과는 사실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영끌하신 분들이 많이 해당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겠군요. 영끌을 하셨어도 주택담보대출 쪽에서는 상관이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대출 신용대출까지 혹은 끌어다 마이너스 분들. 대출에서 예.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뭐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좀 내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를 미국이 가서 내린다 이러면은 우리 집값도 좀 조정을 멈출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만을 가지고 집값을 전망을 할 수는 없고요. 예. 올해는 금리에 의해서 하락한 거는 맞습니다만 올해 크게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금리도 있었고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DSR 규제를 이제 전면적으로 도입한 그 대출 규제 부분이 하나 더 있었고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5년 사이에 이제 서울만 보더라도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 집값에 대한 부담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내년 같은 경우 금리를 말씀 주셨잖아요. 사실 내년에 미국 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뭐 떨어뜨리는 부분에 대한 뭐 기대를 하지 말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고 다만 우리가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집이라는 자산은 사실은 1년 1년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진 않죠. 예. 우리가 이제 내년 하반기가 되면 2024년을 보는 게 아니라 2025년을 보겠죠. 그러면 2024년을 보겠죠. 2023년에. 그러다 보면 2024년에는 사실은 금리 인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반영이 되냐면 2023년 하반기에 반영이 되겠죠. 예, 그런 기대감들은. 예. 예. 이 집값이 떨어지는 건 사실 이해가 되는데 예. 전세값이 또 떨어집니다. 예. 굳이 매수는 안 하더라도 거주해서 살 집은 하나씩은 다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예, 뭐 일종의 필수제긴 하죠. 네. 의식주라고 하는 범주에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이제 수요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쪽 저쪽으로 좀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수요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전월세 시장으로 유입이 됐는데 그게 이제 전세 시장으로 가지는 않았고요.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이 되면서 최근 뭐 월세값이 급등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왜 발생을 했냐면 금리라는 이 급격히 오른 금리가 사실은 시장에 적응기를 안 주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긴축 발작이죠. 그 차원에서 수요자가 월세값과 전세 대출 금리를 비교를 해보니 월세가 더 싼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 대거 유입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전세 사기 뭐 이런 건도 많기 때문에 예. 그럴 바에는 보증금을 좀 낮추고 월세를 내겠다라는 쪽으로 돌아선 거고요. 다만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월세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중에 전세값이 떨어지면 결국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수준과 그리고 월세와의 사이가 좁혀지거든요. 예. 좁혀지다 보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 월세를 좋아서 거주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목돈 마련 차원에서 나중에 내 집 마련 차원에서 전세를 더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2023년 정도 되면 이 침체가 계속된다고 보면 거래를 안 하게 되면 임대차 시장으로 수요가 폭증하게 되고요. 과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초반에는 매매와 전세가 같이 빠졌습니다. 다만 그 이후 2009년부터는 전세값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필수제이기 때문에 어디선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전세가의 하락세는 좀 멎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상승 요인도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좀 한 가지 따져볼 통계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서울에 이제 집을 살려면 14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조사를 했을 때는 12.5년이었는데 더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졌는데 집 사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집값이 정말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뭐 집값은 떨어진 게 맞고요. 예. 데이터상 나와 있으니까요. 네. 다만 우리가 이제 소득 대비 집값을 보려면 소득이 올라가는 속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이 격차가 발생한 원인은 결국은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월급을 한 푼도 안 쓴다는 전제 자체가 예. 물론 현실적이진 않습니다만 그 전제 하에서 기간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그 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들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올해 빠진 부분들이 말씀하신 그 PIR 소득 대비 집값에 대한 비율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부분들이 격차가 벌어진 걸로 보입니다만 올해가 지나고 나면 그 격차는
그래도 조금은 좁혀지는 구간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득도 물론 이제 우리가 체감상은 오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조금씩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PIR도 조금 좁혀질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약 시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뭐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뭐 매매든 전세든 일단 기존 주택 그러니까 구축을 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청약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새 집이라고 딱히 인기가 있고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둔촌주공 사례를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현상을 어디와 비교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해 혹은 그 지지난해 같은 경우는 묻지마 청약 시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본인 생활권을 고려하지도 않고 본인 자산 여건을 고려하지도 않고 시세 차익 기대감에 청약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한다는 거예요. 본인 생활권도 고려하고 본인의 이제 청약 통장도 신중하게 사용하고 본인의 소득 수준도 고려하고 이자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묻지마 청약이 지금은 선별 청약의 시기로 돌아온 거고요. 사실은 지금 시장 상황이 침체로 보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이 정상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국적으로 보시면 서울 쪽이랑 같이 보시면 과거 이제 서울은 작년에 164대 1 정도의 청약 경쟁률이었다면 지금은 둔촌주공을 제외하면 여전히 한 26대 1이었고요. 둔촌주공이 포함되면 한 10대 1 정도로 줄긴 합니다. 다만 10대 1이 과연 작은 거냐 하면 여전히 그건 높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30대 1 정도가 됐을 때 좀 과열기였거든요. 그래서 164대 1이 정상이 아니었던 거고요. 지금이 지극히 정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후죽순 분양을 했던 사업장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 여건이 떨어짐에도 분양을 했던 곳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 입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자가 좀 외면을 해주는 것도 시장 상황에서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많이 들려오던 게 미분양 사태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뭐 빠르게 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사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달 초에 부도 처리가 됐던 동원 건설 산업. 이거는 뭐 물론 아파트는 아니고 상가긴 한데 미분양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건설사들이 이렇게 부도로 내몰리는 상황을 앞으로 더 자주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야 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는 시장 호황기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입지적으로 떨어지고 결국은 거기서 유발되는 금융 비용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걸 이제 분양이 나섰다가 미분양이 나게 되면 건설사는 자체 자금으로 건설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달 금리가 올라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도 처리되는 케이스도 있고 미분양 과정에서 수요자의 협상력은 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수요자가 반드시 불리한 상황은 아닌데 건설사가 그러니까 그 줄도산하는 이런 케이스가 되면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 주체가 사라지는 거라서 수요자 입장에서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이렇게 뭐 미분양이 급증하고 주택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정부도 계속해서 뭐 거듭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서 뭐 규제에 대해서도 잠깐 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지난주에는 파격적인 만큼 이제 규제를 다 풀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 중에서도 좀 어떤 점에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거래가 안 되잖아요. 거래가 역대급, 그러니까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지금이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2008년이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그때도 내 집 마련을 너도 나도 안 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축소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거래량이 적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거래 시장은 굉장히 유관 산업들이 많이 엮여져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물론 이사업체, 인테리어 업체 혹은 건설 산업까지 여기와 관련된 유관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소득 유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부가 우려하는 거고요. 거래 시장을 과거 수준으로 좀 정상화시키려는 차원에서 사실은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전향적으로 규제 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지혜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